오늘은 이문열 작가가 빛나는 세계 명작만을 가려 모은 책 제1권 사랑의 여러 빛깔 중에서 에밀리를 위한 장미를 낭독합니다. 에밀리를 위한 장미, 윌리엄 포크너 지음, 장경렬 옮김. 먼저 작품 해설을 읽겠습니다. 세월과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의 전율스러움, 침대와 구분조차 할 수 없게 썩어가는 호모 베론의 시체 옆 베갯머리에서 한 가닥의 길다란 철회색 머리칼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오래전 그 같은 이 작품의 마지막 구절을 읽었을 때 감동보다는 기괴한 전율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세월과 죽음을 뛰어넘은 에밀리의 한설인 사랑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같은 결말의 극적인 효과를 위한 작가의 안배도 아직 소설의 기교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던 젊은 내게는 적지 않이 충격적이었다. 작가가 에밀리의 신체에 나타나는 세월의 변화를 그리면서 반드시 머리칼의 색깔을 함께 묘사한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사랑과 정오는 함께 간다고 한다. 또 단순한 독법으로는 에밀리의 사랑을 동성연애자인 애인을 독살함으로써 독점하려 한 변태 심리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짧지만 효율적인 묘사의 장치들을 작가는 너무 많이 숨겨두고 있다. 한때는 그 본성이 눈부셨으나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전통, 하나의 의무, 하나의 걱정거리로 남겨진 몰락한 남부의 명문 가족 그리어슨과의 마지막 후에 작가의 같은 설정은 이미 에밀리의 사랑이 단순하고 속되게 해석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녀에게 뜨내기 양키인 호모 베로는 아무런 흠이 없어도 결혼의 상대로는 애초부터 맞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도 그녀가 젊은 열정을 이기지 못해 그와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보고 서슴없이 말한다. 불쌍한 에밀리라고. 호모 베론이 동성연애자였다거나 에밀리와의 결혼을 거부했다는 것도 풍문으로만 기술되어 있을 뿐 명확한 진상은 아니다. 다시 말해 에밀리가 그를 독살한 표면적인 동기는 불확실한 풍문으로만 처리되어 있다. 거기다가 더욱 그 동기를 의심스럽게 하는 것은 그 비극적인 결말 뒤로도 이어지는 에밀리의 사랑이다. 만약 호모 베론에 관한 풍문이 진실이라면 그는 에밀리와의 사랑에서는 배신자가 된다. 아무리 그녀가 변태라 하더라도 그런 배신자에게 전율스럽도록 길고 치열한 사랑이 가능할 것인가. 50년이 넘는 세월과 죽음의 파괴력을 뛰어넘어 이미 형체조차 없어져 버린 연인의 시체와 죽기 며칠 전까지도 베갯머리를 나란히 할 수 있었을까. 에밀리로 하여금 그같이 끔찍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지키게 한 것은 아마도 몰락하기는 해도 아직 온전히 쓰러지지는 않은 남부 귀족의 전통 혹은 아직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의 의무감까지 느끼게 하는 그리어슨 가문의 무게였을 것이다. 호모 베론을 독살한 뒤 홀로 늙어간 긴 세월의 처절한 외로움과 이웃의 천박한 호기심과 변하는 세태에 꿋꿋이 맞서가는 그녀에게서 나는 서산하면서도 장엄한 노을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썩고 사가가는 시체에서 건장하고 쾌활했던 연인을 느끼며 50년이나 곁에 누울 수 있었던 소름 끼치는 정신력도 수백 년 축적된 남부의 자존심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는지. 그리하여 그것을 위해 희생된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오히려 더 단단한 이념미로 되살아나 그녀의 남은 삶을 인도했던 것이나 아닌지. 지난 80년대 중반
미 국무성의 초청으로 미국 전역을 돌게 되었을 때 그 방문 일정표에 내 개인적인 관심이 반영된 작가는 허만 멜빌과 윌리엄 포커너 두 사람이었다. 나는 윌리엄 포커너가 그 생애 대부분을 보낸 미시시피 옥스포드를 어렵게 찾아가 그가 살던 집을 둘러본 적이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유별난 관심이 다소 지리하지만 문학적으로는 상당히 참고가 된 그의 대표적 장편 음향의 분노 때문이었는지 혹은 젊은 날을 전율시켰던 단편 에밀리를 위한 장미 때문이었는지는 지금도 대답할 자신이 없다. 지연이 윌리엄 포크너는 20세기 전반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1947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세기 말적 탄미주의의 영향 아래 출발한 그의 문학은 만년으로 갈수록 예술적 깊이와 폭을 더해가 음향의 분노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의식의 흐름에 합류하게 된다. 미국 문학에서는 역시 한 산맥 같은 작가로 깊이 있는 작가 연구를 위해서는 따로의 시간을 내기를 권한다. 에밀리를 위한 장미. 에밀리 그리어슨 양이 세상을 떴을 때 우리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남자들은 무너져버린 기념비에 대한 애정 어린 존경심 때문에, 여자들은 대부분 그녀의 집안을 들여다보려는 호기심 때문에 참석했다. 지난 10년 동안 정원사이자 요리사였던 늙은 하인을 빼놓고는 누구도 그 집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에밀리 양이 살던 집은 한때 흰색으로 칠해져 있던 커다랗고 네모난 목조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은 1870년대 특유의 대단히 우아한 양식을 살려 지은 것이다. 작고 둥근 지붕들, 첨탑들, 소용돌이 무늬로 장식한 발코니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위치도 한때 우리 마을에서 가장 좋았던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수리 공장이라든가 면화에서 면 섬유를 분리해내는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인근의 건물은 물론 존엄한 명사들의 이름까지도 사라지게 되었다. 다만 에밀리 양의 집만이 남아서 완고하면서도 교태를 부리는 듯한 자태로 자신의 쇠락한 모습을 면화 운반용 침수레나 주유소의 주유기들 위쪽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야말로 눈에 거슬리는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밀리 양도 그 장엄한 이름들을 대표하던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다. 그들은 향나무가 생각에 잠긴 듯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는 공동묘지에 제퍼슨 전투에서 사나한 북군과 남군의 유명 무명 용사들의 틈에 끼어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살아있을 당시 에밀리 양은 일종의 전통이자 의무였고 또한 관심을 보여야 할 존재였다. 말하자면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짊어져야 했던 세습적인 짐이었던 것이다. 사토리스 대령이 에밀리 양의 아버지가 세상을 뜬 날부터 영구히 그녀에게 세금 면제의 혜택을 부여했는데 그날은 1894년 어느 날이었다. 바로 그날부터 에밀리 양은 마을 사람들에게 일종의 짐이 되었다. 사토리스 대령으로 말하자면 흑인 여자는 누구도 앞치마를 두르지 않은 채 거리 바깥으로 나올 수 없다는 포고령을 내린 사람이었다. 에밀리 양이 그러한 자선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는 없었다. 그래서 사토리스 대령은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나 꾸며냈다. 즉, 일찍이 에밀리 양의 아버지가 마을에 돈을 구워준 적이 있는데 마을로서는 사무 절차상 이런 식으로 돈을 변제해주는 방식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꾸며냈던 것이다. 아마도 사토리스 대령 세대의 사람들이나 그 세대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만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에밀리 양과 같은 여자만이 그런 이야기를 믿을 것이다. 보다 더 근대적인 사상을 지닌 다음 세대의 사람이 시장과 시의원이 되자 이런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새어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정초에 세금 고지서를 그녀에게 우송하였다. 2월이 되었으나 답이 없었다. 그들은 아무 때고 편리한 시간에 보안관 사무실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그녀에게 발송하게 되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 시장이 몸소 그녀에게 편지를 써서 직접 모시러 가든가 아니면 차를 보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답장으로 시장은 아주 고풍스러운 모양의 종이 위에 사연을 써놓은 편지 하나를 받게 되었다. 색이 바른 잉크를 사용하여 흐르는 듯한 필체로 가늘게 써놓은 사연에 의하면 그녀는 더 이상 결코 외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세금 고지서도 함께 반송되어 왔다. 그들은 시의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했다. 그녀의 문제를 담당할 대표자가 선정되자 그는 사람들과 함께 그녀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그 문은 8년 전인가 10년 전 그녀가 하던 도예 그림 강습을 그만두고 난 이래 아무도 통과해 본 적이 없던 문이었다. 늙은 흑인이 그들을 맞이하여 어두침침한 현관으로 안내하였는데 현관 쪽에서 하나의 계단이 더욱 어둠에 쌓여 있는 곳으로 통하고 있었다. 집안에서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집에서 나는 먼지 냄새가 났고 밀폐된 공간에서 나는 축축한 냄새가 났다. 흑인이 그들을 응접실로 안내하였다. 그곳에는 가죽으로 덮인 육중한 가구들이 갖추어져 있었다. 흑인이 문 하나를 열자 가죽에 금이 가서 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었고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자 허벅지 근처에서 희미한 먼지가 굼뜨게 일어나서는 한 줄기 햇살 속을 천천히 움직이듯 티끌들과 합쳐져 함께 맴도는 것이 보였다. 벽난로 앞에는 변색된 금빛의 이젤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위에는 크레용으로 그린 에밀리앙 아버지의 초상화가 얹혀 있었다. 자그마한 체구의 살찐 여자 하나가 검은 옷을 입은 채 들어서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허리깨까지 들이워진 가느다란 금줄을 두르고 있었는데 그 줄의 끄트머리는 허리띠 안쪽으로 감추어져 있었다. 그녀는 또한 변색이 된 금빛 손잡이가 달린 흑단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골격은 작고 빈약하였다. 다른 여자의 경우라면 뚱뚱해 보인다고 할 정도의 살집을 갖고 있는데도 그녀가 그렇게 뚱뚱해 보였던 것은 아마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마치 움직이지 않는 물에 오랫동안 몸을 담가 놓았던 것처럼 부어 있었으며 또한 피부는 창백한 빛을 띠고 있었다. 퉁퉁 부은 것처럼 살이 쪄서 움푹 들어가 잘 보이지 않는 그녀의 눈은 밀가루 반죽 덩어리에다 석탄 2조각을 눌러 박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방문객들이 용건을 말하는 동안 그 눈은 이 사람의 얼굴에서 저 사람의 얼굴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리에 앉도록 권유하지 않았다. 대변자가 더듬거리며 겨우 말을 마칠 때까지 그녀는 그저 조용히 서서 듣고 있을 뿐이었다. 이었고 그들은 금줄 끄트머리에서 보이지 않는 시계가 째깍째깍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차가웠다. 제퍼슨 마을에서는 저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토리스 대령이 그것에 대해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당신네들 가운데 누구든 마을의 기록 문서를 살펴보면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마을의 행정 담당자들이니까요. 보안관이 서명을 해서 보낸 세금 고지서를 받으셨지요? 예, 물론 무언가 종이 쪽지 한 장을 받았어요. 에밀리 양이 대답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자기가 보안관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제퍼슨 마을에서는 저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아시겠지만 문서상으로는 그걸 증명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그저 상대의 말을 끊고 에밀리 양이 말했다. 사토리스 대령을 만나보세요.
제퍼슨 마을에서는 저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상대의 말을 끊고 에밀리 양이 말했다. 사토리스 대령을 만나보세요. 사토리스 대령은 세상을 뜬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제퍼슨 마을에서는 저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토비, 흑인이 나타났다. 이분들을 밖으로 안내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그녀는 이들 전부를 내쫓게 되었다. 마치 30년 전에 그들의 부친을 악취 주변에서 쫓아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난 2년 후였고 그녀와 결혼할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믿었던 그녀의 애인이 그녀를 버리고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뜬 다음 그녀는 별로 외출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애인이 떠난 다음 사람들은 그녀를 거의 볼 수 없었다. 몇몇 부인네들이 무모하게도 에밀리 양을 찾아가 만나려 하였으나 문 밖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유일하게 말해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젊은이였던 흑인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드는 모습뿐이었다. 어떤 남자든 남자 하나만으로 부엌 일이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네요. 부인네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래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다. 그 냄새야말로 비천하고 사람들로 들끓는 이 세상과 고귀하고 막강한 그리어성가를 이어주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와도 같았다. 이웃에 사는 여인 하나가 시장 일을 맡아 하던 80살 나이의 스티븐즈 판사에게 불만을 호소했다. 그렇지만 부인, 그 문제를 놓고 제가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그거야 냄새 좀 그만 피우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을까요? 여인이 반문했다. 그런 걸 다스리는 법 같은 것이 없나요?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스티븐즈 판사가 말을 이었다. 아마 그녀가 데리고 있는 검둥이 녀석이 마당에서 잡은 뱀이나 쥐 때문이겠지요. 그 녀석한테 내가 한번 따끔하게 말하지요. 이튿날 2건의 불평이 더 접수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어떤 남자한테 속 나온 것인데 그는 자신이 없는 어투로 진정을 했다. 판사님, 이 일과 관련해서 정말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야 추워도 에밀리아 씨를 귀찮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날 밤 시의원 모임이 있었다. 흰 수염을 기른 채 세 분의 노인과 신세대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가 모여 수기를 했던 것이다. 간단해요. 젊은이가 말을 이었다. 집안을 대청소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되지요. 얼마 동안 시간을 주고 기다리다가 그래도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당치도 않은 말이오. 스티븐스 판사가 말했다. 숙녀를 앞에 놓고 냄새가 난다고 책망을 할 수 있겠소. 그래서 그 다음날 밤 자정이 지난 다음 4명의 남자가 에밀리 양의 집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서 마치 도둑처럼 집 주위를 돌아다녔다. 그들은 벽돌담 아래쪽이나 지하실 입구를 따라 킁킁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녔는데 그들 가운데 한 명은 계속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잔등이 걸머진 자루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는 동작을 취했다. 그들은 지하실 문을 강제로 열고 석회를 뿌렸으며 모든 부속 건물 안을 석회로 소독하였다. 그들이 다시 잔디를 가로질러 나오려고 할 때 지금까지 어두웠던 창문 하나가 밝아졌다. 그들은 그 창문을 통해 에밀리 양이 등불을 뒤쪽으로 하고 마치 조상처럼 상체를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숨을 죽인 채 기어서 잔디를 가로질러 나온 다음 가로를 따라 줄지어 서 있는 아카시아 나무 그늘에다 몸을 숨겼다. 1, 2주일이 더 지난 다음 냄새는 사라졌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그녀에게 정말로 미안하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대고모였던 와이어트 노부인이 끝내는 완전히 미쳐버렸다는 점을 기억하고는 그리어성가의 사람들은 별것도 아니면서 좀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라고 믿었다.
젊은 청년들 가운데 누구도 에밀리 양과 같은 처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투였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들을 그림 속의 인물들로 생각했다. 말하자면 에밀리 양이 흰 옷을 입은 채 배경을 장식하는 호리호리한 인물이라면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말채찍을 움켜쥐고 다리를 벌린 상태로 정경에 서 있는 실루엣에 해당된다. 이들 두 사람은 뒤쪽으로 문을 열어놓은 채 문틀을 액자 삼아 서 있는 형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30살이 되어서도 아직 미혼이었을 때 우리의 기분이 꼭 유쾌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판단이 맞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무리 가게에 정신병이 유전된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실제로 주어지기만 했다면 에밀리 양이 모든 기회를 다 뿌리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에게 남겨준 유산이라고는 그 집이 전부라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그 점을 기쁘게 생각했다. 적어도 같은 처지로 혼자 남게 되었다면 인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이제 한 푼이라도 돈이 더 많고 적음에 황홀해하거나 절망하는 그 오랜 인간의 습성을 그녀 또한 체득하게 될 것이 아닌가. 부친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우리의 간섭이 그러하듯이 모든 부인네들이 그녀의 집을 방문하여 위로의 말과 도움을 줄 준비를 하였다. 에밀리 양은 평소와 같은 차림의 얼굴에는 아무런 슬픈 표정도 없이 그네들을 문간에서 만났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목사님들과 의사들이 그녀를 방문하여 시신을 처리하자고 설득하였으나 그녀는 그런 식으로 사흘을 버텼다. 마침내 법률상의 강제 수단에 호소하자 그녀는 굴복하였고 이에 사람들은 재빨리 시신을 처리하였다. 그 당시에 우리는 누구도 그녀가 미쳤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녀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믿을 뿐이었다. 우리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 많은 젊은 청년들을 쫓아보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한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한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무엇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라도 그녀와 같은 처지가 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3. 오랫동안 그녀는 병석에 누워 있었다. 우리가 다시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잘라 마치 소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교회의 창문을 장식하고 있는 채색 유리로 된 천사들과 어딘가 닮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일종의 비극적인 고요함 같은 것을 느끼게 했다. 마을은 막 보도를 포장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던 참이었고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뜬 그해 여름 일에 착수하게 되었다. 건설회사가 금둥이들과 노새들과 기계들을 끌고 왔다. 그리고 호무 베론이라는 이름의 현장 감독도 마을에 오게 되었다. 북부 출신의 호무 베론은 키가 크고 피부가 검고 행동에 주저함이 없는 사람으로 커다란 목소리에 얼굴빛보다 더 밝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어린 아이들이 때를 지어 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검둥이들에게 퍼붓는 욕설을 듣거나 검둥이들이 곡괭이의 오르내림에 맞춰 부르는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알게 되었다. 광장 어디에선가 커다란 웃음소리가 들리면 거기에는 반드시 호모 베론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었고 그와 에밀리 양이 일요일 오후 노란 바퀴의 사륜 마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 마차는 마차 대여업소에서 빌린 것으로 이에 잘 어울리는 갈색 말들이 끌고 있었다. 처음에 우리들은 에밀리 양이 무언가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거워했다. 부인네들은 모두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물론 그리어선 가문의 사람이라면 북부 사람 그것도 일당 노동자를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할머니들 가운데에는 아무리 비통하더라도 진정한 숙녀라면 대갓집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다. 물론 대갓집 사람으로서의 의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다. 그네들은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에밀리가 참 안 됐어. 그녀의 친척들이 와서 돌봐야 할 건데. 알리바마주에 그녀의 친척이 몇 있었지만 미친 여자였던 와이어트 노부인이 상속한 재산 문제를 놓고 수년 전에 의가 상하게 되어 두 가족 사이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고 말았다. 그들은 심지어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을 정도였다. 에밀리가 참 안 됐어. 라는 표현을 할머니들이 쓰게 되자 곧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하였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물론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 말이었다. 짝을 잘 이룬 두피를 말이 가늘게 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재빠르게 지나갈 때면 일요일 오후에 햇빛을 막기 위해 내려온 덤문 뒤에서 목을 길게 뺀 사람들의 비단옷이나 공단옷 스치는 소리에 섞여 들리는 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에밀리가 참 안 됐어였다. 우리가 에밀리 양의 타락을 믿고 있었을 때조차도 그녀는 고개를 아주 빳빳하게 들고 다녔다. 마치 그녀는 그리어 쓴 가문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그녀의 위험을 인정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녀는 감히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사람들에게 재확인시켜주기 위해 그 정도의 타락을 감수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던 것이다. 그녀가 지약으로 사용하는 비소를 살해하고 했을 때도 사람들은 비슷한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밀리가 참 안 됐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당시 에밀리 양에게 사촌이 되는 두 여자가 손님으로 방문하고 있었을 때였다. 독약이 좀 필요한데요. 그녀가 약제사에게 말을 건넸다. 그녀는 당시 30살이 넘었으며 보통 때보다 더 야위어 있긴 했지만 아직 날씬한 몸매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검은 눈이 차갑고 그만한 빛을 띠고 있었으며 등대지기의 얼굴 모습을 상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것과 같이 간자놀이 쪽과 안공 주변의 근육이 부자연스럽게 긴장되어 있었다. 독약이 좀 필요한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 아가씨 어떤 종류의 말씀이죠? 쥐를 잡을 때 쓰는 그런 것 말씀하시나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약대사의 말을 끊고 에밀리 양이 말했다. 댁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혈육이 제일 센 것으로 주세요. 종류는 아무래도 좋아요. 약대사는 몇 가지 독극물의 이름을 열거했다. 이놈들로는 코끼리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가씨가 원하는 것은 다시 상대의 말을 끊고 에밀리 양이 말했다. 비소예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겠죠? 비소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가씨가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을 끊고 그녀가 말했다. 저한테는 비소가 필요해요. 약대사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팽팽하게 긴장된 깃발가도 같은 얼굴을 곧게 세우고는 그를 마주 바라보았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약대사가 말했다. 그걸 원하신다면 드리지요. 그렇지만 어디에다 쓰실 건지 법률상 밝히게 되어 있는데요. 에밀리 양은 눈과 눈이 마주치도록 고개를 뒤로 젖히고 그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결국 그는 눈싸움에서 밀린 채 시선을 돌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서 비소를 꺼내 포장했다. 점원으로 일하는 검둥이 소년이 그녀에게 포장물을 가져다 주었다. 약제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가 집에 가서 포장을 끌려보니 극약무림을 표시하는 해골과 뼈 그림이 상자 위에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에 지자비용이라고 쓰여 있었다.